앞에서 판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무한 경쟁 상태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서비스 출시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우선적으로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반적인 온라인 서비스 출시 프로세스를 예를 들면, 마케팅팀에서 비즈 분석을 하고 서비스팀에서 서비스를 기획한 내용을 개발팀에서 개발을 진행한 후 품질팀 검수를 거쳐 오픈한 후 운영팀에서 운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기능 단위 프로세스가 시장의 변화와 고객의 요구사항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크로스 펑셔널 조직이고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서비스 신규 가입팀, 서비스 변경팀, 고객 상담팀과 같은 서비스 위주의 조직 구조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개념이 데브옵스라는 용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데브옵스 조직만 만들었다고 민첩성이 확보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이런 조직에 서비스에 전문화된 인원과 철저한 권한과 책임, 애자일 개발 방식의 조직 문화가 있어야 되고, 환경적으로는 각 팀별로 독립된 코드베이스, CI/CD 체계, 빠르게 구성 가능한 인프라와 자동화 도구 등이 있어야 그들이 원하는 민첩성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러한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죠. 이러한 사실에서 보듯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민첩성을 얻기 위해서는 신기술이나 친환경의 도입보다 조직의 재구성이나 조직 문화의 변화가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민첩성 있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민첩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복잡성을 제거해서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한데요. 좀 더 어려운 말로 풀었으면 관심사를 분리해서 캡슐화를 하면 민첩성이 있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시겠지만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차차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개념만 먼저 말씀드리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현재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구조인데요. 스파게티처럼 모든 코드가 얽혀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실타래 풀듯이 풀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상품 설계, 신규 가입과 같은 각각의 모듈 단위로 분리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서류를 호출하게 하면 1차적으로 민첩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고요. 다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그리거트라는 용어와 육각형이 보이기 시작하면 민첩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관심사에 분리라는 개념은 현대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Separation of Concern이라고 해서 SOC라고도 하지만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간단히 말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기능들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프레임워크에서 많이 사용하는 구조인 MVC 패턴도 관심사를 분류하는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구조를 각각 관심 영역에 따라 모델, 뷰, 컨트롤러로 분리해서, 모델은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을 하고, 뷰는 사용자의 화면에, 그리고 컨트롤러는 어플리케이션의 처리 기능에 집중을 하게 해서 각각의 관심사별로 기능을 분리한 케이스입니다. 오른쪽은 현재 유키브의 내부 업무 모듈 구조인데요. 이러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모듈화라는 방식도 결국 관심사별로 기능을 추상화해서 분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심사의 분리는 관련 기능들을 추상화하여 분리해줌으로써 관리의 영역을 좁혀주고 해당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것이 어플리케이션이 민첩성을 가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잘 분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심사를 잘 분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정답은 없겠지만 현대 아키텍처에서는 비즈니스 도메인 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이고, 이에 대한 설계 방법론으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설계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DDD 방법론은 간단하게 말해서 관심사와 같은 비즈니스 영역을 도메인으로 정의하고, 다시 핵심 도메인과 핵심을 지원하는 서브 도메인, 그리고 일반 도메인으로 관심사를 분리해서 핵심 도메인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방법론인데요. 개념은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도메인을 도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 오른쪽과 같은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방법의 원리는 도메인은 항상 이벤트를 발생시킨다는 점에 착안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이라는 도메인을 생각해보면 신규 가입 접수, 가입 정보 변경 등과 같은 도메인 고유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벤트 스토밍이라는 기법은 순서를 바꿔서 먼저 비즈니스적으로 생각나는 이벤트를 다 나열한 후 관심사와 같은 이벤트를 모으고 그룹핑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메인 이벤트가 되고, 이 도메인 이벤트로 해당 도메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어떻게 이벤트 스토밍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과정인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해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관심사를 분리했다면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구조적인 민첩성을 위해서 역할별로 관심사를 분리할 차례입니다. 먼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기존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계층형 아키텍처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종속적인 아키텍처라고도 합니다. 이 아키텍처의 문제는 하위 종속
종속성이 있는 건데요. 하위 계층의 변화가 생길 경우 상위 계층도 같이 수정이 필요한 그런 구조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액세스층의 데이터 구조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데이터 구조를 사용하는 상위 비즈니스 관련된 프로그램까지 영향을 같이 받게 돼서 같이 수정이 필요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헥사고널 아키텍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의 내부와 외부의 관심사를 분리해서 외부는 DB, UI, 인터페이스와 같은 비즈니스 외적인 관심사에 집중을 하게 하고 내부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게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때 포트와 어댑터를 사용하여 외부의 기능을 추상화시킴으로써 외부의 변경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DB를 추상화시켜서 사용하게 되면 만일 DB가 오라클에서 MySQL로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관련한 어댑터만 교체해주면 되므로 내부 구조는 변경이 발생하지 않아서 쉽게 변경이 가능해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를 분리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에 두 번째 민첩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 번 더 역할별로 관심사를 분리하게 되는데요. 바로 비즈니스와 어플리케이션으로 관심사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왼쪽은 클린 아키텍처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앞장에서 설명드린 헥사고널 아키텍처와 다른 점은 내부를 어플리케이션 관련 비즈니스 규칙을 가지는 유즈 케이스와 핵심 비즈니스 규칙을 가지는 엔터티로 다시 한번 분리한다는 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엔터티는 DAO나 DTO 같은 데이터 객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 도출한 비즈니스 엔터티를 의미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객정보 관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유즈 케이스는 사용자가 입력한 고객 정보를 받아서 엔터티에 전달하고 고객정보 체크라는 엔터티에 비즈니스 룰을 호출한 뒤 이상이 없으면 DB에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고요. 엔터티는 내국인은 주인번호가 있어야 하고 외국인은 외국인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이런 고객정보 체크와 같은 도메인의 비즈니스 룰을 담당하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을 계층화해서 표시한 그림인데요. UI에서 조회 버튼이 눌러진 경우 입력된 값이 프레젠터를 통해 변환되어 유즈 케이스에 전달되고 유즈 케이스는 데이터 스토어라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해당 엔터티 정보를 가져온 뒤 엔터티 객체를 구성하여 다시 프레젠터에 반환하는 그런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이해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결국 내외부 관심사 분리와 종속성에 대한 역전으로 인해 개발자는 보다 핵심적인 비즈니스 구현에 집중할 수 있고 다시 핵심 비즈니스를 유즈 케이스와 분리함으로써 재사용성이 높아져 결국 민첩성이 향상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러한 사상이 차세대 유키브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에 반영이 되어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관심사의 분리가 어느 수준까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신규 가입이라는 도메인이 있다면 이 도메인은 다시 관심사에 따라 가입과 가입 고객으로 나눌 수 있고 이러한 가입이 항상 가입된 상품, 가입된 단말과 동시에 처리된다면 이같이 같이 처리되는 단위를 묶어서 가입 에그리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에그리것 단위까지 관심사를 분리해서 비즈니스를 모델링하는 것을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가능하면 최소 관심사인 에그리것 단위까지 관심사를 분리해야 어플리케이션의 민첩성이 확보되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도메인, 어그리것, 엔터티, 각 객체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강의에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이해나 설계 가이드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은 차세대 아키텍처의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심사에 따라 기능이 분리되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해당 기능을 독립시키는 건데요. 이러한 독립성은 캡슐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캡슐화는 말 그대로 내부의 구현을 외부로부터 운영시켜서 기능 간의 느슨한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도메인의 캡슐화는 직접 다른 도메인의 기능을 참조하지 않고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호출하는 방식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어플리케이션 안에 3개인의 도메인이 존재한다면 다른 도메인의 어그리것을 직접 참조하지 않고 각 도메인이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호출하는 방식이고요. 이런 느슨한 연결 방식을 통하여 각 도메인은 서로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게 되고 각각의 민첩성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동일 도메인 내의 에그리것 간의 캡슐화는 다른 에그리것 참조 시 반드시 해당 에그리것의 루트 엔터티를 참조하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에그리것의 각 객체나 일반 엔터티를 직접 참조하지 못하게 하고 에그리것의 루트 엔터티인 가입과 가입 고객을 통해서만 참조하게 함으로써 내부 구조를 외부에 은닉하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데이터도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캡슐화를 통해서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데요. 도메인 간의 데이터 참조 시 조인과 같은 데이터 간의 직접 참조나 다른 도메인의 데이터를 직접 조회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도메인 내부의 데이터를 외부로부터 은닉하여 캡슐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필요한 데이터는 내 데이터로 변환해서 로컬에 저장해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관심 있는 도메인이 발행하는 이벤트를 구독하여 이벤트에 포함된 내용을 로컬에
저장하여 사용함으로써 구현이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복제와는 다른 개념이고요. 원천 도메인의 데이터 구조를 몰라도 사용할 수 있어야 데이터의 독립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규 가입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가입 접수 시 노출할 상품명이 필요하다면 상품 설계 도메인이 발행하는 이벤트를 구독한 후에 모바일 상품에 대한 이벤트 발생 시 내 도메인에 생성한 노출 상품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신규 가입 시 상품명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조로 구현이 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앱네카 같은 외부 회사와 시스템 연동 시 서로 간에 DB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동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서로 간에 관심 있는 이벤트가 발생 시 변경 내역을 보내주는 방식으로 연동을 진행하는데요. 앱내 입장에서는 가입자가 언제 앱내 부가 서비스를 가입했고 언제 해제인지가 중요하지 연동 주체인 유큐브의 데이터 구조를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런 느슨한 방식으로 시스템 간 연동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고 독립적으로 기능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와 동일하게 어플리케이션 설계 시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간의 데이터 캡처러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동일 도메인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에그리거 간의 테이블 조인이라든지 다른 에그리거의 데이터를 직접 참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에그리거 루트의 기본 키만을 이용해서 참조함으로써 데이터의 캡슐화를 구현할 수 있고요. 그림에서처럼 가입 에그리거에서 설치 주소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가입 고객 아이디라는 가입 고객의 기본 키만을 이용하여 가입 고객의 에그리거에 접근함으로써 에그리거 간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서 말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리적으로 코드와 인스턴스 그리고 DB를 분리시키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논리적인 독립과 물리적인 분리를 구현하는 개념을 일컬어서 우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셨나요? 이런 물리적인 분리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독립적인 개발 언어 사용과 독립적인 DB 사용, 독립적인 배포를 가능하게 하고 클라우드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이라는 추가적인 혜택까지 제공하게 되고요. 이러한 개념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구조로 도식화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관심사의 분리와 에그리것 오리엔티드 모델, 클린 아키텍처, 캡슐화의 개념이 모두 들어있으므로 이 개념들을 머릿속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가정할 경우 여기서 진정한 마이크로 서비스 규모라는 것은 에그리것이 1개에서 2개 정도 되는 이주면 개발 가능한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구현은 가장 심플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요. 이미 작은 규모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서비스 내부 구현은 가능한 심플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민첩성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오른쪽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읽어보시고요. 결론적으로 아래에 써있는 것처럼 표준화와 공통화, 기술 검증에 들어가는 그러한 노력보다는 비즈니스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노력과 에너지를 쏟으라는 것이 변화된 현대 아키텍처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큐브의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좀 설명드리면 왼쪽의 트랜지션 스크립트 방식은 DB에서 DAU와 같은 엔터티 객체를 통해 데이터를 읽어와서 순차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익숙하고 단순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현재 유큐브와 같이 스파게티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구조이기 때문에 차세대 유큐브에서는 가급적 지향을 할 예정입니다. 차세대에서 진행할 설계 방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메인 모델 패턴으로 가장 큰 차이점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관심사의 분리를 통해 도메인을 분리하고 다시 에그리것 오리엔트 모델로 설계하여 관심사를 에그리것 단위까지 분리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익숙해지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구축 기간이 짧은 슬림화 대상 시스템은 트랜지션 스크립트 방식의 설계를 진행할 예정이고 본구축 MSA 영역은 도메인 모델 패턴으로 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설계 방식은 추후에 설계 가이드와 교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